예, 오늘도 선재규 선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충격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 항상 얘기할 때마다 결국은 이제 그 현재 상태를 가장 꽉 쥐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이런 긴장 상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랑 서방 국가 간의 어떤 이 긴장 상태 최근에 이제 올해 새벽에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나요? 뭐 그동안에도 월가 쪽에서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바이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래도 계속 접촉을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저께 안보리 회의에서 또 부딪혔습니다.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강간하고 폭력, 잔악 행위 중단이 러시아의 목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비양심적인 전쟁을 끝내는 것도 러시아가 할 일이다. 그리고 또 유엔 사무총장 그 밑에 분쟁 중 성폭력 담당 특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이 성범죄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반드시 짚어야 된다. 처벌을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셸 그 유럽연합 상임의장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유럽연합의 어떤 그 대통령격이죠. 이 사람도 반드시 범죄를 그 성범죄를 처벌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그 증거 수집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이 개도국에 가야 하는 그 미사일을 마치 스텔스 미사일처럼 도용한다. 그러면서 이건 전적으로 러시아의 책임이고 반드시 이건 해결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뭐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사가 그냥 그 미셸 상무의장이 얘기를 한 도중에 그냥 팍 일어나가지고 확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사가 이제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서 나중에 이제 SNS에 이 미셸 의장 발언이 너무 심했다. 우리를 모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무슨 계속 뭐 성범죄 얘기를 하는데 증거 있으면 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보면은요, 미국하고 중국 간에 뭔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그저께 성명을 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이렇게 마찰을 하지만 그래도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 양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의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 여기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아니지만 미국하고 핵무기 감축 협상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예, 사실 뭐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만 참 러시아도 보면은 분명 이제 사실 저희가 교통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먼저 끼어든 사람이 또 사고 나면 더 화내고 예, 또 뭐라고 하면 욕했다고 삿대질하고 뭐 이러는 거 많이 보는데 좀 약간 그런 이제 상황도 좀 생각이 좀 나고요. 알겠습니다. 냉면님께서 예, 커피 쿠폰을 이마람 특파원께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 냉면님 사실 저희가 드리는 게 이게 스타벅스 한국 쿠폰이잖아요. 이마람 특파원이 뉴욕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냉면님께서 그 잘 즐겨주시면 저희가 더 이제 기쁠 것 같고요. 예, 돌아가서 이제 다른 계속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이제 미국과 얘기를 해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고 전쟁 범죄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원유를 이제 결국 금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EU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원유 금수 조치 관련해서도 과연 이게 지금 효과가 사실 지금까지는 뭐 거의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있을까 없을까 좀 의구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최근 같은 경우에 러시아도 분명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이제 수입을 못하게 제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러시아 원유가 또 생산량을 줄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뭐 라브로프 장관이 얘기했지만 석유값이 높아져가지고 자기들 이익 많이 봤다 그랬거든요. 이제 과연 러시아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타격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표현이 뭐 맞을지 모르지만 풍선 효과 같은 건 이렇게 누르면 다른 쪽으로 나오죠. 네. 터지기 전에 말이죠. 지금 보면 인도하고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오히려 지금 러시아 원유 도입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인도 국영 석유사들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제일 큰 국영 석유 회사가 로즈네프트죠. 여기하고 6개월짜리 새 계약을 또 체결하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신규로 오히려 더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물량하고 가격은 아직 협상 중인 모양인데 여기 지금 그 인도의 그 인도 석유공사하고 힌두스탄 석유공사, 그다음에 바라트 석유공사, 이게 이제 인도의 3대 국영 석유사인데 여기하고 네. 지금 계약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를 많이 그 수입을 하죠. 예. 그리고 수요의 한 80%를 수입에 의존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계속 이제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내놓으니까 뭐 인도로서는 사실 시장 논리로 보면은 이걸 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요,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한 74만 배럴. 그러니까 지난 4월만 해도 한 28만 배럴 정도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2배가 넘게 늘었네요. 그렇죠. 작년 동기 같은 경우는 한 3만 4천 배럴이니까 뭐 거기 비하면 지금 뭐 몇십 배가 늘어난 겁니다. 2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2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도가 이렇게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가 한 4천만 배럴 정도 된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인도 정유사들이 이렇게 이제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해서 이거를 정유를 하면은 네. 이제 원유 세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러시아산 그렇죠. 원유를 사서 자기네가 지금 제재받는 건 러시아 원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가 정유사들이 정유를 하면 인도 제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진짜 더 골치가 아픈 거죠. 여기 대해서 인도 외교장관이 지난 3일에 그 인도 에너지 그 업계하고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그 제품을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예.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하고 화상회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이 에너지를 포함해서 러시아 제품을 사지 않는 게 인도의 전략에도 그 맞는다 이랬는데 뭐 인도가 지금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 생각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중국도 보면요. 지금 뭐 엄청나게 계속 사고 있는데 또 그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다 하면서 한 예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 그 네. 사이에 러시아 원유를 실은 유조선 세 척이 여수 앞바다 그러니까 이제 공해상 여수 앞바다에서요? 예, 여수 앞바다 예. 공해상에 정박하면서 초대형 중국 유조선에다가 원유를 환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컨펌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선 뭐 보란 듯이 이렇게 뭐 하는 이야기인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석유는 정치 대상이 아니다. 수요가 있으면 대체할 시장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계속 압박하는데 에너지원 수출 실적은 오히려 올해 더 향상될 거다. 물론 가격이 워낙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만큼 이렇게 벌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난 4월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원유 판매 수익이 한 280억 달러가 넘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를 아무리 조여도 풍선 조이면 저쪽에 부풀려지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퇴계이왕님께서 러시아 원유 아직 제재 안 했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 원유를 EU에서 이제 전체 이제 금수를 해주는 게 물량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금수 조치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직까지도 뭐 여러 이제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또 이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가 빠져 있죠. 예. 이런 국가들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확보를 못하면 자기네가 이제 금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수 조치가 전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또 수입 물량을 싼 가격에 늘리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초반에 빨리 이제 점령을 못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서방도 사실 러시아에 제재를 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사실 빨리 끝날 수가 없는 이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사실 제 이 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자재 쪽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원자재나 뭐 석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 유럽의 한 그 시사 그 잡지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사실 곡물 전쟁이라는 측면이 커서 조용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섬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지금 사실상 스톱돼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재개하려고 지금 뭐 온갖 뭐 유엔도 막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상 만약에 푸틴이 양보를 해가지고 해상 봉쇄를 흑해 그 봉쇄를 풀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아직도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그 더 이상 곡물을 저장할 능력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한계에 도달한 상태인데 이제 작년 이제 겨울에 심은 것들이 이제 그 밀 같은 게 이제 봄에 이제 그 현지에 수확이 되면 이제 이것까지 쏟아져 나오면은 이제 이것도 엄청난 물량이 돼서 이걸 이제 다시 또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주 안에 수출 재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글로벌 식량난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건데 영국의 가디언이라든가 블룸버그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 해상 운송 재개가 최우선 과제긴 하다. 하지만 설사 해상 통로가 열려도 선박 옮길 수 있는 화물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원 확보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보험이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는데 보험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화주들이 그 위험 해역을 가는데 보험사들이 당연히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험을 줘도 이게 지금 선주 입장에서는 배가 가다가 공격받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주들도 지금 내가 무슨 뭐 벌겠다고 배가 침몰되면 내가 뭐가 남아. 그래서 오히려 선주들이 지금 아무리 비싼 용선료를 줘도 난 안 주겠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건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운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항구 같은 데 쌓여 있는 것이 최소한 2천만 톤이 넘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그 배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그 물량이 한 5만 톤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2천만 톤을 계산하면 최소한 400척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죠. 400척. 근데 400척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400척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물량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저께 온라인 회견하면서 올 가을까지 적재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서 많게는 7,500만 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곡물 그 관계자들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봄철 수확분까지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쌓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이거를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매수라는 거는 뭐 거의 뭐 지금 뭐 심각한 상태고 하니까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이거 뭐 그러면 내년 경작분 같은 거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을 거의 4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거를 못 하게 되면 내년까지 글로벌 식량 위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유럽 그 시사주간지의 그 조용한 죽음의 행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예. 참 석유 같은 거는 이제 사실 당장에 물론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당장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 이제 1차적인 건 아니라고 치고 근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이제 곡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일단 사람이 먹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석유는 그래도 보관이라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 곡물이라든가 이렇게 식량 같은 거는 놔두면 썩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참, 이 식량난이라는 부분, 정말 이제 당장에 이제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의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당장에 정말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내년까지도 장기화가 될 이제 위험성이 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이 식량난이 이게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주요 이제 다른 주요국들에까지도 이 식량난이 이제 조금씩 번지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이거를 어제 조명을 했는데요. 지금 호주 하면은 이제 뭐 주요 그 식량 수출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수출국까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꼭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 탓에 호주도 지금 올해 초에 동부 해안에 뭐 홍수가 엄청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상치 같은 게 많이 부족을 해가지고 지금
이 뭐 좀 작은 얘기긴 하지만 호주 K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햄버거 이제 인기 메뉴인데 거기 이제 양상추를 넣어야 되는데 네. 이게 부족하니까 양배추로다가 대체를 한다고. 아, 그 맛이 달라져서 안 되는데. 맛이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가 네. 이런 상황입니다. 공지를 해가지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호주 KFC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그런 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그 닭고기가 부족해가지고 아, 그때도 고객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호주도 지금 뭐 양상추부터 지금 뭐 가금류까지 지금 공급 차질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과일하고 채소류 가격이 많게는 한 근 7%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도 지금 뭐 시장 가면은 뭐 가격이 엄청나게 그렇죠. 뛰어가지고 막 주부들이 예. 막 가슴이 철렁한다고 그러는데 호주도 지금 수박 한 통이 한 우리 돈 한 23,000원까지 올랐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게 막 SNS에 뭐 엄청나게 뜨는 모양입니다.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내수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농산물 생산량도 상당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 당국자 얘기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무슨 뭐 홍수가 나거나 뭐 가뭄이 심하면 다른 지역에서 물량을 충분히 해서 내수 그러니까요. 자체 충족이 가능한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 그래서 그야말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호주 같은 나라는 예외가 아니었겠느냐 하는데 이제는 식량 문제 측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당국자 얘기도 우리도 지금 이게 남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프레, 공급망 문제에서 발견된 촉발되는 인프레 같은 것도 이제 호주도 심각하다. 이 정도로 지금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야, 참 호주처럼 이렇게 농산물, 이렇게 농작물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서조차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아, 사실 그 이런 뉴스 전해드리면 저도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런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이 식탁에 올라가는 물가들이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저도 예.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끔 저보고서 이제 시장에 좀 심부름 좀 하라고 그래서 시장을 가끔 가거든요. 예. 저희 그 집 근처에 통인시장이라고 있는데 가면은 이제 그 진짜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뭐 이렇게 치커리 예, 치커리를 사는데 보면 예전에는 뭐 이만큼 해 한 뭐 몇천 원 하던 게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데 가보면은 저도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를 느낍니다. 그러기 정말 저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뭐 뛴 게 많다는 얘기들이 거짓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기저기서 이제 체감이 좀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그 글로벌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인플레이션과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련될 수 있는 공급망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국제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영국에서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주 4일 근무제를 네. 선제적으로 드디어 실험을 해본다고요. 그동안에도 몇 차례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70여 개 기업, 그러니까 무슨 뭐 은행 투자회사, 무슨 뭐 병원 같은데 거기 근무하는 한 3,300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주 4일 근무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옥스퍼드 대학, 뭐 캠브리지 대학, 미국의 보스턴 대학까지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이른바 100대 80대 100 모델을 이제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100대 80대 100.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월급은 다 주고 월급이 100%. 100% 그대로 주고 주 5일에서 주 4일제로 줄이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50에서 봉급을 줄이지 않고 예. 이제 80%로 줄이는데 근무 시간은 네네. 이제 생산성하고 이런 그 효용성 같은 걸 100%로 유지하는 조건. 그러니까 하루 더 일하는데 5일 일하는 것만큼 생산성을 내는 게 가능하느냐를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월급 100%에 이제 그 회사 나가는 날은 80%로 줄이면서 생산성이나 이런 거를 100%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덜 해도 봉급은 그대로 달라는 거니까. 아유, 그렇죠. 또 하루 줄어든다고 월급이 줄어들면 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요. 이거를 네. 실험하는 그 관계자들 얘기가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해서 경영진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재택근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그 타이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효율성도 꽤 나쁘지 않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해서 경영진이 노동자의 삶과 어떤 질을 높이는 게 기업 경쟁력의 큰 바탕이 된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더 이제 체계화시키기 위한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진 얘기는 그동안에도 여러 군데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처음이다. 그러니까 6개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보스턴대학 그 사회학과 교수도 이걸 통해서 어떤 그 기업의 뭐 경영력 이런 뭐 생산성 개선 문제도 물론 체크를 하지만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루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예. 진짜로 이게 삶의 질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스트레스가 줄어서 이렇게 어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게 생산성으로 연계되는지 이런 걸 다양하게 실험을 한다. 그런데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실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지만 가장 규모가 큰데 스페인하고 스코틀랜드도 정부가 지원해서 비슷한 연구를 곧 할 모양입니다. 자, 그럼 주 4일 근무제는 모든 선진국들의 예, 네. 아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네. 과연 이게 이런 식의 효용성이 입증이 됐는지 이것도 예. 확실히 세상은 패턴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주 4일 근무라고 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저희는 이제 뭐 방송국이나 저희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 7일 근무해서 뭐 6일 근무해서 뭐 격주로 해서 이제 뭐 사실 저희도 지금 주 5일 근무지만 딱히 저희는 이제 5일 근무 영향은 안 받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 5일 근무하니까 소비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초반에 주 6일 근무, 그땐 토요일 반차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토요일 근무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주 4일, 야, 이거는 주 4일 아직은 좀 상당히 안 되지만, 하지만 쉬는 만큼 또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이 과연 6개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 소비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사실 4일 근무로 해서 만약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방어하거나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도 경제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대기업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봉급을 올려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글쎄요. 그렇게 멀리 보는 그렇게 큰 안목을 가진 CEO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재계에서도 사실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재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